자, 다시 반대로.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다시 한 번만. 우와, 우리 엄마 진짜 이쁘다. 엄마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박성석 교수입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마디는 크게 출생, 성년, 그리고 결혼, 사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와 같은 생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일상의례 또는 평생의례라고 합니다. 일상의례는 일반적으로 출산의례, 성년의례, 그 다음에 혼례, 상례로 나누고 있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서에 기록되어 있는 절차와 그리고 실제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상에서의 모습이 매우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2세기 중엽 주자에 의해서 출산의례 대신에 제례를 포함한 관혼상제를 집약하여 정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말에 성리학과 함께 주자 가례가 수입되어서 조선시대에는 주제 가례가 당시의 사회적 규범으로 강요되기도 했습니다. 관혼상제는 일상 의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출산 의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당사자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제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일생의례는 그 관혼상제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혼상제는요, 유교의 교화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동서문화연구원과 경남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벌써 7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관혼상제를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전통문화의 기원과 그리고 변화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5월 초에 개최하기로 했던 본 행사가 미루어져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 질병이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영상물로 제작해서 배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에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던 중국 학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코로나 발병 이전에 와 있던 그 대학에 와 계셨던 중국인 학자를 다시 섭외해서 이 행사에 동참하게 하셨고, 또 그 규모도 처음에 우리가 그 계획했던 것과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임효러 교수가 중국의 관혼상제 모두를 통칭해서 전체 다를 발표해 주시고, 한국의 경우는 계명대학교에서 역임하셨던 박혜인 교수님,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학연서원을 경영하시는 정길련 박사님이 한국의 상례와 제례를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관혼상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과의례와는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일생의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생의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와 성격이 한국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상징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그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전,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리고 그 새로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면 거기에 적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분리, 전이, 통합의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례를 치르면 아이들의 세계에서 분리되어서 어른들의 세계로 옮기게 되는 전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년사회의 구성원에 통합되어야 하는 그런 통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시간 구조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이 단계에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례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고, 혼례는 의혼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식을 올리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상례는 죽고 난 뒤에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제례는요 4대 자손까지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지속되는 그런 시간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상황에 대처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구역을 한정하는 그런 공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례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혼례는 집과 집 또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례는 집하고 산소라는 공간, 그리고 제례는 제청 또는 묘소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생의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의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 구조와 시간 구조, 그리고 이 공간 구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한국인과 그리고 중국인의 생활 속에 어떤 형태로 전승되고 또 변화를 거쳐왔는지를 오늘 발제를 해주실 세 분 학자님들께서 아마 구체적으로 관원상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원상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생의례에서 대단히 중요한 출산의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의례는 출산의례라고도 합니다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자습속입니다. 기자란 말은 아들 낳기를 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교적 사상의 틀 속에서 살아온 우리 한국인에게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가문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책임은 전부 여자들이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거나 특별한 것을 먹기도 하거나 또는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 우리가 기자습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이 기자습속을 이 시간에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럼 기자습속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 무엇으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유감사고라고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감사고라는 것이 뭐냐 하면, 모양이나 형태가 비슷하면 그 결과도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은 다릅니다만 과거사에서는 사청이 잘 없어요. 병원에 가도 사오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자와 숫자 4가 의미 같아요.
그래서 사는 숫자 사는 또 죽음을 연상하게 된다 하는 이것이 이른바 소위 유감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섭 속은 그와 같은 유감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인데 북권, 남자의 권한이죠. 이 북권 사회가 정착되면서부터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자습속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만이 지배자로서 또는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아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남아선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작의 수입으로 인해서 이 남아선호 사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조상에 대해서 큰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과거 사회를 지배해왔던 그와 같은 인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임신을 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와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임신 기간 중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권장상 이런 것들은 해라. 그리고 금지상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그 임신 중에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사항들은요. 우리가 보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임신 중에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의 절제와 안정을 꾀하고 정신적인 교양을 쌓고 말과 행동, 은행을 단정히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도 이 임신 중에 지키는 태교와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임신 의례와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의례에서 세 번째 단계는 해산 의례입니다. 의술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과거 사회에서는요, 전부 다 자연분만을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순산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또는 어려웠다. 대단히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출산 의례는 이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해산 의례는. 그래서 순산을 위해서 우리 가택신 가운데에 삼신할미라는 신. 가택신이 뭐냐 하면 우리 민속에서 가정에 있는 신들입니다. 성주신도 있고 터주신도 있고 조항신도 있고 업신도 있고 문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동보호신이 뭐냐 하면 삼신, 할미, 또 삼신 또는 삼신할미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에게 아이를 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산의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산의례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산후의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정확하게 첫 돌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민속사회의 풍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산시를 정리하고 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첫 일에, 두 일에, 세 일에 이것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100일, 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첫 돌까지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에는 아이의 무병장수와 복록을 비는 이름을 짓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가 무사히 1년 동안 잘 성장했음을 축하해주는 백일잔치. 이런 것들이 이제 산후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 의례를 마지막으로 출산과 관계되는 민속사회의 그 어떤 풍속은
다 마무리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일생을 해서 출산을 아이가 태어나는 의례가 끝나고 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성년의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되고 성년의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년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면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혼례라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상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이 조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제례 이런 것들이 그 일생의례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른바 예서에 기록된 내용하고 실제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관혼상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과 가문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예부터 지금 하는 말로 관혼상제는 가가래다.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의 제사에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 가면 또는 어떤 가문에 가면 감과 배의 위치를 다르게 놓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틀리다와 다르다는 구분할 줄 아시죠. 어쨌거나 이 관혼상제는 지역과 가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다음에 발표하실 세 분 학자님들께서 이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례와 혼례와 상례와 제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 대련 외국어대학교에서 온 이묘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중국의 관혼상제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질병과 고통이 없는 저 세상에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관혼상제는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한 양구 조상들은 옛날부터 관혼상제의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가 완강했던 봉건 시대에는 관혼상제가 단순한 가정 의례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14억의 인구 중에 한족은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의 인구는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 간의 관혼상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한족의 관혼상제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관례. 중국의 전통 성인예는 관례 계례라고 하는데 서주 시기부터 있었습니다. 관례와 계례는 화하 의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례와 계례라는 성인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인생 의례입니다. 보통 20세 때 거행하는 관례가 남자의 성인예라고 하면 여자의 성인예인 계례는 15세에 시작되었으며 관례보다는 계례의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주로 여성 가장이 계례자를 위해 쪽을 쪄주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관례를 마치고 나면 장가를 갈 수 있듯이 여자도 계례를 마치고 나면 시집 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예는 주로 종묘의 신성한 곳에서 거행되었으며 날짜는 점을 통하여 정하였습니다. 성년에 접어든 청춘 남녀를 위한 이 관례와 계례는 가정에 아무런 책임도 없었던 청소년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디는 첫 발걸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며 미덕을 실천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 의식을 통해 성인식을 받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을 직시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조 성인예는 서주 시기부터 명나라 때까지의 수천 년 동안 이어지다가 만주족의 침입과 만청의 통치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되어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예를 거행하는 풍속이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은 만 18세가 된 국민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8세가 된 청소년을 위해 성인예를 거행합니다. 주로 집에서나 식당에서 행해지며 성인식을 받는 청소년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축복과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관례와 계례 혹은 현대화된 성인예를 포함하는 모든 성인식은 일정한 의례를 거쳐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혼례. 중국 전통 혼례는 화하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 사람들은 홍혼, 즉 해질 무렵을 길시라고 하여 홍혼의 혼례를 치렀으며 그 이후에서 부부가 결혼한 예기를 혼례라고 불렀습니다. 혼례는 가례에 속하는 것으로 남자의 관례나 여자의 계례에 이은 두 번째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주나라 시기는 예의의 집대성 시기로서 그때부터 결혼 의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결혼식은 크게 주로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속칭 6예라고 합니다. 그중 납체는 결혼의 첫 단계인데 남자 쪽에서 중매를 통해 청혼을 하려면 여자 쪽의 허락을 받은 후 선물을 준비해서 여자 집에 가서 청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문명인데 남자 쪽에서 청혼을 한 후에 중매쟁이에게 여자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묻고 결혼 준비를 하는 단계이며 세 번째는 납길로 점쟁이의 좋은 소식을 여자에게 알려주는 단계로 동맹이라고도 하였으며 약혼 중 중요한 의례입니다. 약혼 때 선물하는 예물로는 반지, 장신구, 색비단, 돼지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낙징으로 약혼식을 완성하라는 의미로 약혼 선물을 여자 집에 전해주는 단계입니다. 약혼 선물에는 길상의 뜻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품의 개수는 홀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청기이며 약혼 선물을 여자 쪽에 보낸 후에 쌍방이 결혼 날짜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친잉으로 결혼 기일 당일에 신랑이 처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때는 일반적으로 꽃가마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 혼례 대신 서양식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혼인법에 따르면 남자는 22살, 여자는 20살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해도 아기를 갖지 않는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결혼 풍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붉은새 쌍이, 붉은새 봉투, 대추와 땅콩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붉은색이 경사와 길상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가 입는 혼례복은
대부분 붉은색이 많고 결혼식 축의금도 붉은색 봉투에 넣어 전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종이로 자른 붉은색 쌍희자가 있어야 합니다. 붉은색 쌍희자는 본래 두 가지 경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결혼식에 많이 사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신랑 신부 집에 쌍희자를 붙이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 관습입니다. 또한 결혼식 첫날 밤 신랑 신부의 침대에 대추와 땅콩을 뿌리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은 귀한 자식을 빨리 낳으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추와 땅콩을 뿌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아들과 딸 잘 낳아 키우는 여성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세 번째, 상례. 상례 문화는 죽음과 관계된 인류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특별한 문화로서 실물, 신앙, 심리, 윤리, 도덕, 예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례 문화를 통해서는 임종, 배려, 유언, 사망 교육, 사망 관념, 상의, 장의, 제사, 장의 경제, 장의 과학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천수를 다하고 집안에서 죽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임종 직후 가족들은 반드시 임종을 맞은 이를 목교시키고 그에게 새 겉옷과 속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채로 가버리게 하는 듯이 망자에게 유감이나 죄책감이 클 것입니다. 또한 망자를 목교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이 끝난 뒤 반함 의식도 거행합니다. 반함 의식이란 죽은 사람의 입에 쌀밥과 같은 것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풍습은 망자가 저승에 가면 굶어서 빈입을 벌려 아사귀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얼마간 연구를 두다가 모든 일이 다 준비되면 날짜를 택하여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립니다. 누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부고는 사망 후의 첫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례는 주나라 시기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망 소식은 마을 사람들과 망자를 알고 있는 친지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한족의 부고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서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7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이란 치칠일이라고도 하는데 한족의 이 장례 풍습은 전국 각지에서 유명합니다. 즉 사람이 죽은 후 혹은 출관 후에 두칠부터 바로 인좌를 모시고 매일 울며 절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며 7일마다 불사를 지내고 77일에서 49일까지 차례차례 재령을 합니다. 제7과 함께 조문이란 그 행사가 진행됩니다. 조는 부고를 받은 친지가 조문을 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유족이 시체 옆에서 울며 조문께에게 무릎을 꿇고 담례하며 예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조문 행사는 크게 간소화되어 주로 연결식과 추도식으로 진행됩니다. 조문객들은 흰 옷과 검은 완장을 찬 채 애조를 띤 구슬픈 음악 속에 허리를 굽혀 절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 뒤 시신을 한 바퀴 돌며 영정을 참배합니다. 조문객들은 너무 상시하지 마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하며 고인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상례에서 어른이 돌아가셨을 경우 손 아래 자손들이 상복을 입는 것은 망자에 대한 효심과 돌아가신 슬픔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주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육아의 예제였다가 나중에 죽은 이의 면죄부를
대신 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족 구성원은 자신과 죽은 사람의 혈연 관계에 따라 당시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형식에 맞춰 상복을 입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상례 풍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인을 고별하고 망혼을 추모할 때 윤조 가슴에 노란 꽃을 꽂고 왼팔에 검은 완장을 두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부녀자들은 상복을 대신하여 머리카락 사이에 흰 융단을 꽂는데 이런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방식은 고대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것입니다. 중국의 상복은 다른 나라와 달리 흰색입니다. 이것은 중국 문화에서 흰색은 무생명, 무혈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과 흉조의 색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현색은 금기의 색으로 옛날 사람들은 상중에 흰색의 상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일도 완곡하게 백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결혼처럼 경사스러운 일에 죽음을 상징하는 흰 봉투 안에 축임금을 넣는 것은 금기시 되는 것입니다. 망자를 입고한 후에는 추관할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사망하자마자 바로 발인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불효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대체로 가장 짧은 기간은 3일이며 5일, 7일, 9일 등 모두 홀수날에 추관하게 됩니다. 정시 발인 전에 상주가 무릎을 꿇고 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은 뒤 상복을 입은 상주들이 승려의 안내에 따라 관 주위를 3바퀴 돌고 관을 끈으로 묶은 후 관 뚜껑을 닫아 인구를 내어 갈 준비를 합니다. 인구를 내가며 동시에 해야 할 일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베개를 뜯는 것, 다른 하나는 기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베개 속의 메밀 껍질 등을 베개 커버를 뜯어 함께 태우며 제사를 지낼 때 영전에서 종이를 태우는 데 쓰인 기와를 떨어뜨리는 의식으로 이것은 돌아가신 분이 이것들을 저승에 갈 때 휴대하기가 편하게 가져가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와 깨뜨리기는 전통 장례식에서 보편화된 풍습으로 주로 사망자의 장남이나 장손이 기와를 깨뜨리며 노인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조카가 대신합니다. 이는 곧 조카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망자의 관이 무덤까지 가는 길에 내내 종이돈을 뿌리는데 이것은 저승에게 간 다음에 쓰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이 지정된 대로 묘혈에 들어가면 친지들이 무덤 앞에서 마지막 고별례를 하고 마지막 효도라는 의미에서 상주가 삽을 들고 관 내 모서리에 흙을 한 삽씩 떠내려 놓습니다. 이후에는 지금까지 도와준 이웃이 무덤을 쌓고 상가집 여인들이 망자 생전에 입던 옷가지들을 모조리 태웁니다. 이상은 토장에 관한 풍습이었으나 요즘에는 주로 화장을 합니다. 4번째는 제례. 제례는 말 그대로 제사나 추모의 의식을 가리켜하는 말입니다. 제사는 일종의 신앙활동으로서 천지의 화합과 공생을 기리는 마음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현대 인류학과 고고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은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신앙과 조상숭배신앙입니다. 천지신앙과 조상신앙은 인류 초기 자연계와 조상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제사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는 신을 공경하고 신에게 보혈을
보호를 청하는 것이고 조상에게도 비호를 받기 위해 거행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제사는 비교적 단순하고 원시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나무나 흙으로 신령한 우상을 만들거나 바위에 해, 달, 별, 짐승 같은 신령한 형상을 그려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령에게 바치는 음식과 선물을 진열한 후 진행자가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신령에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중국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제례 문화에는 아래와 같은 제사날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명절, 4월 초다새로 24절기의 하나였지만 한시절과 인접해 있어서 성묘제사날이 되었습니다. 청명절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춘제 명절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도 청명절에는 간단한 제사 음식을 준비하여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돌아가신 분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 단오,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로 단오의 풍습은 지역 문화에 따라서 세부적인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풍습은 용에게 제사를 지내는 재룡, 복을 기원하는 기보, 재앙 맞기를 염원하는 방제 등의 형식이 있으며 복을 받고 사악한 것을 물리치려는 사람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반, 중운절, 7월 14일이나 15일 중국 도교는 중운절을 민속에서는 7월 반을 가리킵니다. 7월 반은 민간 초가을에 풍작을 감사하고 대지에 산이하는 날로 약간의 농작물이 익으면 민간에게 관례에 따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햅쌀 등의 제물로 가을 수확 상황을 조상에게 올립니다. 이 명절도 선인을 추모하는 문화 전통 명절로 그 문화의 핵심은 경조와 효도입니다. 그 다음 10월 1일,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행해진 중국 전통적 제사날로 주나라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한이절 혹은 귀두일로 불립니다. 이 제사 풍습은 주로 북방에서 유행하여 많은 북방 사람들이 이날에 선종을 기념하였는데 이를 한이배옹이라 합니다. 북방은 해마다 봄철인 청명절, 7월 대보름인 종원절과 함께 이 날을 중국의 3대 귀신날로 불렀습니다. 한이절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추운 날을 대비하여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모, 자식, 사랑하는 이에게 어한이를 선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1월 16일, 이 날은 부처님께 망령을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초도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12월 23일,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며 초여들의 보름 19일, 23일, 29일, 30일째 되는 날에도 차례를 지내며 신령에게 죄를 면하고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이 외에 농촌 곳곳에서는 용왕, 토신, 재물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각지의 사찰에서도 무탈남과 평안함, 좋은 풍수, 애군을 없애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다양한 제사를 지냅니다. 현재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원상제의 풍습 또한 많은 변화를 거치며 예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아무리 변화 발전하고 관원 상제의 방법이 달라졌다 해도 그 안에 담긴 생명 존중과 조상을 기리는 숭고한 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지방이 도시보다 앞에서 얘기한 그 관원 상제의 풍습을 훨씬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통홀례 시연이나 관련된 행사를 기획한 그 이벤트 그리고 전시는 흔히 많이 여러 곳에서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례의식을 관련한 그 의생활 문화물들, 특히 그리고 예물류, 문화상품으로 다 탈바꿈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좋아졌습니다. 일찍이 유형문화유산 그 전문기관의 정책 지원을 받아서 전통문화물이 복원되었고 전승되어서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수문화의 전문가들을 집단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러한 구식 전통 홀례라고 하면은 진부하게 들리는데 그 왕실 가례 이벤트 행사는 외국의 화려한 무대에 많이 서서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 호응이 엄청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홀례 관련된 그 패션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와들 하지요. 오늘날의 결혼식은 19세기 전후에서 신식 홀례라고 불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전통 홀례를 우리가 신식 홀례 올리면서 아예 그만두지를 못했습니다. 신식으로 홀례식을 올리고 또 구식으로 신부집에 가서 예를 올렸었어요. 이런 겹구조는 오늘날 결혼식이라고 불리워지지만 더 익숙한 명칭은 웨딩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선교사 시야에 그 우리의 잔치마당의 홀례 풍경이 무척 낯설고 볼만해서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유럽 지역에까지 많이 전파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화를 접하고 귀국한 유학생들이 그 온 사회 구성원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서양식의 신식 홀례를 주도하였습니다. 혼인 의례 공간이 여자집, 신부집이었던 데서 예배당, 신문사 강당, 유명 요리집,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곳에 그 사회 공간으로 혼례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 시대, 20세기 중반 후반 이즈음에서 홀례가 더욱더 상품화가 진전되어서 예식장 결혼식이 일반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서서히 농촌집에 신부집 마당에서 올리던 홀례 의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환예가 없어졌고 그리고 나무오리는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남았죠. 전통사회 홀례에서 신랑 신부는 교벨의 합근예, 이 제일 마지막에 합근예에 이르기까지 서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언택트 비대면 관계였죠. 혼인 결정 이후에 의식을 올리는 시점까지 신랑 신부의 그 주인공은 서로 목소리 듣지도 못하고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만나죠. 그리고 모든 홀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신부에게 가겠죠. 그래서 신부의 그 얼굴 화장에 대한 정성 들이는 것은 전통 홀례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였는데 그렇게 여성들의 그 홀례 화장에 대한 정성이 오늘날 한류의 뷰티, 한류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K-뷰티가 한류 문화의 큰 줄기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전통 홀례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홀례는 일륜지 대사라고 통념해온 우리나라에서 홀례 절차가 오늘의 표현으로는 혼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혼주가 주도하였으나 근데 이렇게 오늘 최근에 여러분 세대쯤 되면은 전통 홀례에서의 그 혼주가 주도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요. 사실상은 이거는 혼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두 집안 사이에 서로 맺은 인연들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온 그 인연들
일가 친척들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깊은 인연들이 중충으로, 인과 연이 중충으로 겹쳐진 것이 결혼이 아니었을까. 전환예란 하늘과 땅의 부부의 의를 맹세하는 예입니다. 신랑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신부가 도착합니다. 교배에 앞서서 이 전환예를 먼저 올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고, 신부가 수행하는 혼례 전환이 바로 오늘날의 혼인사회이다. 우리나라의 전환은 그 예서의 규범에서 친형례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친형례라고 하는 것은 부의 질서에서 음이 양을 따른다. 결국 요즘으로 표현하면 여성이 남성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타고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태워서 곧바로 시가에 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남자 집에, 신랑 집에서 올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환예를 올린 이후에 바로 교배리 합근예를 해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거기에 신부는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출산해요. 그리고 그동안 신랑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물론 머물려고 하면은, 또 신랑이 왔다 갔다 하려면 신부가 계속 바느질을 해서 예쁘게 옷을 만들어 갖고 시댁에 보내요. 이제 우리 추석 다가오는데 한가위 선물도 보내고 설 선물도 보내고, 여러 해 머물게 되면 선물도 친정에서 사돈집에 그 신랑의 집으로 많이 선물이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신부는 계속 신부 수업을 하고 살림을 많이 익숙하게 하지요. 근데 그게 결혼 연령이 요즘같이 30, 40도 30도 이르다라고 하는 요즘 사회하고 달리 10대 중반 이르면 10대 초반에 됐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신부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 사회에 살림을 익숙하게 하면서 신랑이 왔다 갔다 하고 과거 공부도 하고 농사도 익히고 서로 떨어져 살면서 아이는 처가에서 낳아서 기르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사회의 요즘 표현은 지금 무척이나 기능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을 바쳐서 정성 옷을 해갖고 한가위에 설에 보내면서 신부가 처가에 체류하려면 그 처가의 살림살이가 그래도 좀 방도 넉넉하고 살림살이도 좀 있어야 해요. 살림살이가 없고 극단적으로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그 집에 시집을 가는 경우라면 결혼식 올리자마자,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올리고 결혼식 올리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친형례를 하지 않고 친정에서 살다가 시댁으로 가는 거를 그 인류학적으로는 모처 부처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 혼례의 특징이고, 혼례를 앞두고 함사세요하며 이웃을 들썩였었는데 나페레를 올리는 전통이죠. 이 함 속에는 여러분의 관심사가 들어가 있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뭐 보내야지, 우리 딸 시집갈 때 뭘 줘야지, 이러한 부모 세대가 틈틈이 모아놓은 것의 정성으로서의 선물일까? 이게 시대에 따라 확 달라졌죠. 이 함은 오히려 신랑가에서 신부 집에다 보내는 예물이었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요즘 좀 변화되는 걸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근데 어느 사회이든 결혼을 놓고는 혼인 당사자냐, 아니면 부모를 포함한 양가냐,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의 양쪽 집안이냐를 놓고 볼 때 예물의 교환이 있습니다. 그게 6.25 같은 어려운 시절에는 정화승불 한 잔 놓고 장독대에서 그냥 절하고 결혼한 사례들을 내가 몇 살에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때는 반지만 하나, 혼인의 징표로서의 그 예물 교환이냐, 아니면 양갓집에서 서로 두텁게 인연을 더 깊게 하고 이 부부가 평생 잘 살도록 비는 마음을 정성의 무게로서 예물 교환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는 동서고금 큽니다. 근데 예물 교환이 없는 문화는 없지요. 암만 어려도 상징적인 선물 교환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대에 따라서 그 양과 값은 달리겠고 개념도 다르죠. 근데 인류학적인 용어로는 신부값, 브라이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다월이라고 하는 지참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부값은 이게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는 뇌물을 표현하는 걸까? 또 지참금은 누가 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꽤 중요하게 결혼식 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그 인연 고리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심각한 때가 있고, 근데 오늘날은 그런 혼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해서 떠밀려서 하는 혼수, 이거는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혼수라고 하는 게 문화에 따라 큰 차이인데, 제일 이러한 혼수의 문제는 좀 더 인지가 덜 발달한 사회, 아니면 물질이 계층차가 큰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꽤 문제가 됐죠. 나에게 맞는 맞춤 결혼을 하는 게 요즘에 풍토로 바뀐 거를 느끼고 있는데, 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거의 다 성숙해져서 사회적으로 자기 책임지는 나이에 자기가 경제적인 독립과 함께 결혼을 할 엄두를 내는 그러한 탄탄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혼수의 사회적 문제는 좀 더 극복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처가는 멀어야 하고 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흔한 담론이 있었는데, 서류부가의 전통, 이 단어는 내가 안 썼지만 아까 처가에서 신부가 오래 머물고 서류, 사위도 머물면서 자기의 집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시댁으로 가는 그러한 전통이 약화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부계적이 됩니다. 그 중국의 종법제처럼 가부장권의 권한이 세지고 장남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딸이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 되었고 점점 친정에서 멀어져 가는 사회로 조선시대 후기가 전개되었는데, 그때 여성들이 어떠했는가. 예전에는 친정에서 머물면서는 자기가 살림도 익히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자기 살림을 잘 장만해서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친정과 시가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집안이 훌륭한 집안일수록 사돈이 멀리 있고 친정 걸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조선시대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17세기 중반에서 산업화되는 이제 사회적으로 남성과 평등해지면서 결혼식의 문화가 완전히 웨딩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장남 이데올로기도 약화되었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아들 꼭 낳아야 한다라는 것도 변했고, 그게 다 여러분들이 눈뜨고 있는 세상 속에서 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의 할머니일 것이고, 여러분의 어머니만 하더라도 아들과 딸을 똑같이 키우시고 딸에게 더 본인의 한 맺힌 거를 풀려고 더 딸을 뒷바라지 하시고, 그게 여러분 어머니 세대가 아닐까. 서류부가 하는 여자 집에서 결혼식 하게 되는 거에 제일 소급해서 올라간 자료 확인은 고구려 때였어요. 고구려의 기록에는요, 자녀가 장대하여 키운 다음에 아이를 앞세워 놓고 시댁을 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조선시대는 후기로 갈수록 신부의 친정 체류 기간이 줄어들었고 3일 또는 심지어 당일로 이바지, 요즘의 말로 치면 패백 예물을 챙겨왔고 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마디는 관혼상제였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식이라는 용어조차 모르는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죠. 아이, 애, 어린이 이렇게 용어로 표현하는데, 아이와 어린이 사이에 누가 있나요? 그게 요즘은 청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청년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관례를 했는데, 관례할 때 세 가지 특징. 하나는 자를 받아요. 그리고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그때 옷 갈아입을 때 무슨 옷을 갈아입혔을까? 아이가 12살, 13살. 그게 결국은 2차 성징이 있는 그 시기의 나이인데, 옷을 갈아입게 할 때 옷 갈아입는 옷이 애옷, 아동복을 내려놓고 어른 옷을 입는데, 사대부가 관리가 됐었을 때 사대부에 그 양반 옷을 입힙니다. 결국 그 사회에서 어른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옷 갈아입게 하고 사당이 있을 만큼 격식이 갖추어진 집에서는 사당에 관리한 그것을 고하고 일가 친척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근데 여성들은 따로 관례가 없었죠. 계례라고 해서
쭉 늘어뜨린 따은 머리를 이제 올린 머리 하는 건데, 그 올린 머리가 요즘은 신부 어머니가 결혼식 갈 때 올린 머리 하시죠? 근데 신부들이 이제 그 따은 머리를 다 올려서 치렁치렁하게 해서 댕기드려 갖고, 그렇죠? 도트락 댕기 올리고 해서 그 결혼식을 하게 바로 앞서서 신랑이 거의 가까이 온 때, 결혼식하러 왔을 때 계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관례는 계례라고 불려질 뿐 혼례가 곧 관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세대는 청년기의 발달 과업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이 해야 할 과제가 많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내가 관례이지, 내가 언제부터 어른이지? 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각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은 워낙 어른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이까지 낳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점점점 그 해야 할 일을 다 하느라고 현대사회에서 성인을 연기하고 유예하고 청력의 기간을 길게 연장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어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이 많은 세대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민속은 본래 사회 생태 문화 변화 그대로를 반영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성인들의 역시 마찬가지죠. 도시에서 자라는 한국의 어린이는 학교 생활이 인생 통과 의례 과정의 전부라고 보입니다. 어린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청소년기에 도달한 여성과 남성은 젠더 문화 속에 이미 여러분이 편입되어 있으면서 성장하고 있고, 근데 또 이 성년의 날은 친구들끼리 보내고 있죠. 농경사회에서 기능적인 관례 문화 기제가 오늘의 도시 문명에는 그대로 땅받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동복을 벗고 어떤 어른의 옷으로 입을까. 그래서 개별화되어 가는 그 성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입이 어떤 보편적인 좀 더 바람직한 공동체적인 사회 집단의 사회 성인 시간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생 통과 의례에 대해서 공부가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러한 의례를 어떻게 넘어설까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서로 유포해갖고 함께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비대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청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꼭 거쳐야 될 어떤 네 가지 그러면 관례, 혼례, 상례, 제례입니다. 관례와 혼례는 살았을 때 치르는 예고, 상례와 제례는 죽었을 때 치르는 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례인 경우는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다른 관원상제 중에서 상례가 가장 오랜 기간을 치르게 됩니다. 기간이 우리가 많게는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28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제례는 뭐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두 번씩 이렇게 추모의식을 하는 게 이제 제례입니다. 먼저 상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례는 부모의 상은 3년입니다. 왜 3년으로 했는가라는 것은 논어에 양화편이 있습니다. 그 양화편에 공자와 그의 제자 제여의 문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제여가 선생님 3년상은 너무 깁니다. 1년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3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슬퍼하는 것은 자식이 왜 그러냐?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 품에서 3년을 자라야 부모 품을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모 기간은 3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3년상을 하게 된 공자의 말입니다. 근데 3년상은 부모고 또 이제 백부, 중부, 조부 뭐 여러 상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1년상, 9개월상, 뭐 5개월 또는 3개월. 그래서 그런 복제가, 오복제가 형성이 됩니다. 처음 죽었을 때부터 매장까지는 시신을 수습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신 수습 이후에 나머지 상기까지 이제 추모하는 그 단계죠. 그래서 크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우리 조선조의 주자 가래가 송대의 주자가께서 저술하신 주자의 가래가
조선에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유학 이념으로 조선을 다스리던 그 국왕들 그리고 사대부들은 이 주자 가래를 사대부들이 누구나 다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파급을 하게 됩니다. 조선 초기부터 뭐 사당이 다 이렇게 지어지지는 못했지만은 점차적으로 그런 사당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어 가죠. 주자 가래의 의절대로 나가면서도 뭐 그 중에 불교의식의 어떤 나머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쭉 내려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의례준칙이라는 1934년에 간행된 의례준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사례 관원상제 사례에 대해서 너무 번잡하니 아주 간편하게 그것을 조정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주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 상주라는 것은 거기 선 사람들, 그 복을 입은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그 집 자녀들이 모두 다 상주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상주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주를 제외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상제라고 합니다. 예기 상대기 편에는 초상의 후사가 없을 수는 있어도 상주가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상의 후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내 밑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후사가 없는 것이죠. 후사는 없지만 상주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군가를 나의 죽음을 치러줄 상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가래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상주 편에 보면 상주의 주인은 장자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장자. 장자가 상주죠. 그러면 나머지 둘째, 셋째 아들이 있으면 그들은 상주가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려면 상제라고 해야 됩니다. 상제. 그래서 상례식장에 가면은 다들 상주들 해서 복수형의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용어는 잘못된 용어죠. 상주, 주인은 하나입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에도 혼주하면 혼주는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주인들이라는 그 자체는 적합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들, 그 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있는 그 자제들을 남자인 경우는 밭상제, 바깥에 있다 밭상제라 하고 또 여자인 경우는 안상제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경호이의조, 조선조 19세기 때 간행된 경호이의조의 가래정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상주가 되는가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상례에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는 아내의 상에는 남편이 주인이 된다. 아들을 상주로 삼으면 미안하다 이랬습니다. 아내가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의 상주는 내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이 상주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아들이 상주가 아니고 누가? 남편인 내가 상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아들이 없고 아내가 있으면 형제가 그 상을 주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나의 형제가 나의 상을 주관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어린 자식이 있으면 내가 죽었는데 자식이 아직 어려요. 2-3살. 그러면 형제가 그 상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이런 경우죠. 상을 주관할 만한 남자가 없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으면 시어머니가 상을 주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또 이런 경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들에게 처와 자식의 상이 나면 아버지가 상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처와 자식이 상이 죽었을 경우에 그 상주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상을 대표하는 주인은 상주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자녀들은 그 있는 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상인 내지는 상제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매장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지내는 사무제라 그러는데, 흔히 세속의 일반 사람들은 사모제라는 말을 합니다. 사모를 지냈다 안 지냈다 이러는데, 사모와 사무는 다릅니다. 사모는 잘못된 말이고 삼우, 석삼 우자, 편한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매장을 하고 그 혼백을 모셔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혼백이 바깥에 나갔으니까 굉장히 불안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혼백을 모셔서 집으로 데려와서 3번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일종의 위령제 같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사무제입니다. 이 사무제는 이때부터 이제 제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 전에 처음 초종 막 숨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부터 매장까지의 제물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은 대개 전이라고 하지, 드릴 전자,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용어가 쓰여지는 경우는 타무, 우제부터입니다. 초우, 제우, 사무 이렇게 해서 3차례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날 졸곡제라는 제사를 지내고, 부제를 지내고, 1년이 되면 소상제를 지내고, 2년이 되면 대상제를 지내고, 한 달 건너서 담제를 지내고, 길제를 지내면 완전히 이제 상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할 때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문은 두 가지입니다. 망자의 위패에 절하는 것과 그 상주와 상제들에게 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계 김장생의 의례문해에 나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을 할 때는 복장은 소복을 입는다 이랬습니다. 흰옷이었습니다. 그냥 검소하게. 우리는 요즘에 이제 양복을 그 별도로 넥타이 검은색이나 이런 걸 착용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흰색을 그냥 입으면 그게 조문할 때 복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망자가 어떤 사람이냐? 부인의 상에는 조문은 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인이 죽었는데 자기가 조문은 누구한테 하냐면은 당한 그 상주와 상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죽은 자를 슬피 고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의 상에는 상주와 상제들을 보고 위로는 하지만 그 빈소에 이를테면 거기다가 절을 하거나 곡을 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곡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곡 문화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친구의 어머니 상일 경우 생전에 뵙지 않았으면 고가지 않는다. 평소에 내가 봤으면 친구의 어머니니까 친구 어머니에게 고를 해도 되는데 뵙지 않았으면 고가지 않는다. 그리고 상인과 상주에게 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산 사람을 알고 살아있는 상주나 상제를 알고 또 알면은 그에게 조문만 하고 죽은 사람을 알 경우는 슬피 곡만 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 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조카가 죽었는데 조카가 내보다 나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상을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면은 그 영전에 절을 빈소에 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더러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상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일제 때 나온 1934년에 간행된 의례준칙, 우리 조선의 예를 완전히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제 몇 가지 그 조정된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 막 사람이 죽었으면 혼을 부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들고 막 흔드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막 죽었으면 누구 돌아오세요 이래요. 가는 혼을 붙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초혼이라 그러는데 이 초혼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빈소에다가 사진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영정. 이것은 일제 때부터 일본식 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상장이라 해가지고 리본 같은 걸 다는 거,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비처럼 형태로 묶어서 다는 그 리본, 그것도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양복을 입은 사람은 약 3촌 되는 검은 배를 왼쪽 팔뚝에 찬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완장 같은 걸 차지 않습니까? 저기 남자분들 양복 입고, 이게 바로 일본에서 제정한 방식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장례치는 기간, 사람 우리 죽으면 지금은 3일 만에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장례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는 5일 정도로 장례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 우제 같은 것은 3우제를 지내지 말게 하고 한 번만 지내라. 3번의 우제는 지낼 필요가 없다 해서 1회만 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정의료준칙이라고 우리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우제는 생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짧게 우제 필요 없다. 장사는 3일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걸 다 준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하는 기간은 100일 동안을 준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추모 기간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역시 한복은 흰색을 입으면 되고 양복은 검은색을 입게 건강 가정의료 준칙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뭐 여자는 수건을 쓰는 거,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상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례는 추원 보본입니다. 멀리 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근본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 제례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기 제통편에 보면 제사란 사후에도 봉양하는 효도를 계속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조상의 신은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조상의 정신은 곧 자기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이라고 여기면 곧 신이고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곧 신이 아니다 그래. 나의 마음에 달려 있으면 이 신이다 생각하면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그 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귀신 신자 밝을 명자에서 신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기운은 단지 자손의 몸에 있다. 제사 때는 그 기운이 곧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다. 자신이 그 공경과 정성을 지극히 하여 엄숙하게 그 위에 계신 듯이 하면 그게 무슨 물건이든지 어찌 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옛사람들은 향을 피워서 양에서 신을 초대하고 구하고 술을 부어서 음에서 땅에서 그 백을 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을 피우고 술을 땅에 붓는 이 행위는 신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즉 이 말은 조상과 나는 그 기운이 통해 있고 정성을 하나로 모으면 조상의 신이 나에게로 연결되어 감응하는 이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많이 기제사를 지내는데 기제사는 원래는 이게 정식 의례나 이런 데는 기제라는 게 없습니다. 죽은 날 지내는 제사 이것은 없었는데 송나라 때 와서 시속에서 죽은 날 추모하는 의식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자께서 그 기제사를 정식 예의 한 조목으로 선택을 합니다. 주자가래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기제사가 행해졌죠. 그 다음 제사를 지내는 시각은 어느 때가 좋을까 하는 거, 이런 것도 요즘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제사한 날은 아시다시피 죽은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사망한 날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하면 어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도 장만해서 마치 어제가 제사한 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는 다음 날 새벽에 지내기 때문에 죽은 날 지냅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 음식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면 무엇부터 처음에 올려야 되느냐 이 말이죠. 좀 어렵단 말이에요. 밥부터 올려? 국부터 올려? 그러죠? 그래서 이 진찬,
제수를 상에 올리는 순서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설을 할 때 순서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과일, 그 다음에 포, 숙채, 익힌 나물, 그 다음에 간장, 젓갈, 김치, 그 다음에 술잔 받침, 그 다음에 수저와 술병 등을 각 위치에 둡니다. 그렇게 차려놓고서 신에게 절하는 거죠. 신을 내리게 하고 이걸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진설을 하는데 주인과 주부입니다. 주부라는 것은 주인의 부인을 주부랍니다. 가정주부의 주부의 의미가 아니고 주인의 부인. 그래서 주인이 첫 잔을 올리면 두 번째 잔은 그 주부가 올리고 세 번째 잔은 형제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석 잔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진설할 때 이 참신과 강신이 끝나고 나서 진설을 하게 되면 서로 번갈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두 번째 예례는 주인이 육고기를 올려 그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주부는 국수를 삶아서 올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생선을 올리면 주부는 떡을 올리고 또 주인이 국을 올리면 주부는 밥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탕이 있을 경우에 자제들이 탕 몇 그릇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상이 완전히 진설이 끝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례에서 그겁니다. 진설할 때 순서는 좀 지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든 그 총독부에서 만든 의례 준칙에는 조부모까지만 지내도록 제한을 하고 제수도 좀 간단하게 줄입니다. 많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2019년 7월 2일 대통령령으로 나온 건강가정의례준칙에도 보면 제사 지내는 대상은 조부까지 지내자 이렇게 되어 있고 차례도 그냥 기제사에 지내는 사람만 한해서 지내자. 차례, 추석이나 설 같은 데도. 그럼 제수는 평상시에 간소한 음식으로 하자. 뭐 이런 정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례와 제례는 현재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 의절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례식장에서 장례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원래는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절차였다. 완장은 어떻게 생겼다. 영정은 언제 생겼다.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제사 역시 그 음식, 진설하는 음식 이걸 진설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왕 할 거면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좋았어요. 자, 다시 반대로.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다시 한 번만. 우와, 우리 엄마 진짜 이쁘다. 엄마 친구분들 너무 멋지셔. 나에겐 26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단짝